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음질하고 있는 10살 소녀의 목에 걸린 은빛 하트 목걸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죠.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했어요. 10년 전 29번째 생일에 연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소유는 작은 손에 든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와서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죠. 새벽 6시 김태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머리를 쥐었습니다. 어젯밤 강남 클럽에서의 술자리가 언제 끝났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여자가 깊게 잠들어 있었죠. 또 이 꼴이네. 태준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양복과 넥타이를 보니 어젯밤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자 부동산 관리소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9월동 연립주택 3호, 8개월 연체입니다. 오늘 직접 나가보시죠. 태주는 샤워를 대충 마치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3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의 흔적이 역력했죠. 눈가의 다크서클과 술로 부어오른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세나 받으러 가자. 부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돈은 받아야 했거든요. 검은색 BMW에 올라탄 태주는 내비게이션에 9월동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재개발 호재 때문에 덜컥 샀던 낡은 건물들이었는데 연체자들을 상대하는 일은 늘 골치 아팠어요. 9월동에 도착한 태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년 전 매입할 때는 서류로만 봤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낙후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하게 들어선 연립주택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빨래가 널린 베란다, 녹슨 철문들, 여기저기 금이 간 외벽들. 태준이 살아온 강남의 고급 주거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사모를 찾던 태준의 코끝에 무언가 구수한 냄새가 스쳤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와 함께 말이죠. 사모 앞에 선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누가 일을 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그 순간 태준의 눈앞에 나타난 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소유의 예의 바른 인사에 태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 연체된 집에 가면 어른들이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아이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른은 안 계시니? 월세 때문에 왔는데. 태준이 어색하게 말하자 소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들어오세요. 소유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태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재봉틀과 그 주변에 가지런히 정리된 천 조각들이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소유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느질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10살 아이가 어른처럼 일하는 모습에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소유가 집중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은 문득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하트 펜던트가 눈에 들어온 순간 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건 분명히 10년 전 연희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어요. 뒷면에 새겨진 YH라는 이니셜까지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끝이 떨려와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죠. 설마, 이럴 리가. 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지만 답을 듣기가 무서웠어요. 소유가 목걸이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가장 소중히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소유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 잠겨있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태준의 눈앞에 그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연희와 함께 목걸이를 고르던 그날이었어요. 29살 생일을 맞은 연희가 너무 비싸다며 사양하는데도 태준은 기어이 그 목걸이를 사주었거든요. 이거 정말 예뻐. 하지만 태준아, 너무 비싸잖아. 내 여자친구 생일 선물인데 뭐가 비싸. 그냥 받아. 그때 연희의 환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걸이를 걸어주며 느꼈던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향수 냄새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태준의 기억은 더 깊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자신과 같은 과인 연희를 처음 만났던 순간까지 말이죠. 도서관에서 경제학 과제를 하던 중이었어요. 태준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연희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던 거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이 부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의 맑고 깨끗한 눈빛에 태준은 단번에 마음을 뺏겼어요.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과 단정한 차림새가 너무나 순수해 보였거든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태준에게는 새로운 매력이었죠. 그날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준에게 연희는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희는 태준의 집안 배경을 모르고 있었어요. 태준도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지만 굳이 자랑하지도 않았거든요. 연희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을 때도 태준은 그저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어느 날 연희가 과외 아르바이트 때문에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태준은 처음으로 연희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갑자기 과외 학생이 시간을 당겨달라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에 3군데씩 과외를 다니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태준의 가슴이 짠해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태준은 연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싸지 않은 책가방이었지만 연희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태준은 연희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태준의 집은 연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정원까지 딸린 대저택이었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며 연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태준아, 여긴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태준의 어머니 정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귀족적인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연희는 긴장한 채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숙의 표정은 냉랭했죠.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그래요. 앉아보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공기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정했어요. 연희의 소박한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를 살펴보는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정숙은 연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연희의 배경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연희의 대답에 정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태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설마 했던 거죠.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연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정숙은 연희를 무시했습니다.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시종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연희가 돌아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기색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죠. 다음 날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태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머니? 그 여자의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불길한 예감에 두근거렸어요. 연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우리랑 맞지 않는 애야. 그 한마디에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연희를 반대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정숙은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연희의 가정 배경, 경제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계층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태준아, 네가 앞으로 물려받을 회사와 재산을 생각해봐. 그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니? 어머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건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정숙의 논리는 차가웠지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연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 이후로 정숙은 은밀하게 연희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태준이 학교에 간 사이 정숙은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층 차가웠어요. 연희 씨, 시간 있을 때 저와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연희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전 태준의 집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언제 뵐까요?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카페 로얄에서 뵙시다. 전화를 끄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거울을 보며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죠. 청담동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연희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카페 로얄은 연희가 평소에 갈 수 없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위압적이었죠. 정숙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의 인사는 예의상일 뿐이었어요. 연희가 앉자마자 정숙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겠어요. 태준이와 헤어져 주세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연희 씨도 현실을 봐야죠. 정숙은 핸드백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보는 순간 연희의 숨이 막혔어요. 이건 5천만 원입니다. 연희 씨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연희는 봉투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태준이는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연희 씨가 조용히 사라져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숙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차갑게 벼린 칼날 같았죠. 저는 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연희 씨 아버지 월급이 얼마죠? 200만 원? 300만 원? 태준이가 한 달에 쓰는 용돈보다 적을 텐데요. 정숙은 연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1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태준이가 물려받을 회사와 재산 앞에서도요?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들이밀었어요. 연희 씨가 정말로 태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연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게 맞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까지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희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어요. 정숙은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태준이에게는 연희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게 서로에게 편할 테니까요. 그 말에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가 자신을 배신자로 기억하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연희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백지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죠. 무슨 말로 태준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나는 행복했어. 너도 행복하길 바라. 단 한 줄이었지만 쓰는 내내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연희는 편지와 함께 태준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 차마 목걸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추억의 증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태준이에게는 제가 유학 간다고 해주세요. 다른 남자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같았거든요. 연희는 태준을 만나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말이죠. 태준아, 나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 갑자기. 왜? 우리 얘기 안 했잖아. 태준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좋은 기회거든. 장학금도 받았고, 너도 축하해줘. 연희야, 뭔가 이상해. 평소 같지 않아. 태준이 연희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연희는 피했습니다. 손을 잡으면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없어.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게 연희는 태준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태준이 부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연희야. 하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연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예요. 연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태준의 아이였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의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서며 연희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혼자 키워야겠어. 연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태준의 앞길을 방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출산을 앞두고 연희는 한 번 더 태준을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준이 자주 가던 홍대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배가 불러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태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오빠, 여기 케이크 맛있대요. 그래, 들어가자. 태준은 웃고 있었어요. 연희와 헤어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상처받은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며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연희는 태준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그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걸 보니 더욱 그랬죠. 소유를 낳은 날 연희는 혼자였어요. 산부인과 병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름은 뭘로 지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연희는 이미 정해둔 이름을 말했어요. 소유요. 서소유. 내가 가진 유일한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을 잃었지만 그의 일부인 딸만큼은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연희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소유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태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소유가 5살이 되었을 때 연희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연희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나도 넣었는데 벌써 수익률이 30%야.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였어요. 보장 수익률 50%라는 말에 연희는 혹했죠. 그동안 모은 3억 원을 모두 투자했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매달 받는 수익금으로 소유에게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었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예쁜 옷도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 사장과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회사도 사라졌고 투자한 돈도 모두 날아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연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억 원이면 소유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사라졌어요. 사기를 당한 후 연희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도 벅차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소유의 피아노 학원도 그만둬야 했죠. 엄마, 왜 이사해요? 여긴 너무 작아요. 잠깐만이야, 소유야.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연희는 딸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언제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에게 좋은 직장은 없었죠. 결국 연희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더 나쁜 건 8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진 거였어요. 목에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고 쉽게 피곤해졌죠. 하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연희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월세마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모습이 된 거였어요. 운명처럼 그 집의 주인이 바로 태준이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소유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걸이가 엄마가 준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연희가 여기 있다는 건가? 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10년 만에 연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그녀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소유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태준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는 방에서 주무세요. 많이 아프시거든요. 소유의 대답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프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아프신데? 잘 모르겠어요. 자꾸 기침하시고 열이 많이 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소유가 말끝을 흐렸어요. 병원비가 없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태주는 소유가 다시 재봉틀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살 아이의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몇 년째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말이죠. 재봉틀 옆에는 완성된 옷들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아이용 원피스, 치마, 블라우스까지 다양했죠. 모두 소유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소유야,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제가 대신 일해야죠. 소유의 대답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10살 아이가 엄마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태준은 방 한구석에 놓인 약통들을 발견했습니다. 해열제, 기침약, 소화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작은 상자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소유야, 엄마 약은 누가 사주니? 제가 사요. 재봉이라면 돈을 받거든요. 그 돈으로 약도 사고 쌀도 사고. 아이의 말을 듣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클럽에서 하루 만에 쓰는 돈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기서는 10살 아이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그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때 안쪽 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유가 재빨리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고 태준도 뒤따라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태준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연희였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연희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거칠어진 머리카락.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 물 드실래요? 소유가 물컵을 들고 연희 곁에 앉았어요. 연희는 힘겹게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틈으로 서 있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물컵이 연희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연희가 속삭였어요. 태준아. 태준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준은 그녀의 변한 모습을 모두 봤거든요. 연희야. 대체 무슨 일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여기 있어? 연희가 힘겹게 물었어요. 태준이 이 집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집이 내 집이야. 월세 받으러 온 거야. 연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하필이면 태준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니 말이죠. 8개월째 월세를 못 냈구나. 태준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소유가 이래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살 애가 뭘 어떻게 이래?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희와 가까워지니 그녀의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언제부터 아팠어? 8개월 정도.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연희의 말이 기침으로 끊어졌어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저했죠. 1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병원은 가봤어? 돈이 없어서. 연희의 대답에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매일 수십만 원씩 술값으로 쓰면서 연희는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것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가 방으로 들어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집주인이래요. 소유야, 잠깐 밖에서 놀고 있을래? 아저씨랑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방에는 태준과 연희만 남게 되었죠. 소유는 몇 살이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0살. 올해 10살이야. 연희의 대답에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헤어진 지 10년, 소유의 나이가 10살이라는 건 혹시 소유 아빠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연희가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소유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무슨 소용이 있어? 넌 이미 다른 사람과. 연희가 말을 멈췄어요. 10년 전 태준과 다른 여자를 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다른 사람? 무슨 소리야? 태준이 당황했어요. 연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 유학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야? 태준아, 어머니가 뭘? 연희는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10년 전 정숙과의 만남을 털어놔야 하는지 고민되었거든요. 태준은 연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했죠. 일단 병원부터 가자. 당장 가야겠어. 돈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낼 거야. 태준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동정받고 싶지 않아. 동정이 아니야. 이건 태준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연희가 아픈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밖에서 소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태준이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이는 밥을 못 먹고 있었던 거죠. 소유야, 우리 밖에서 먹을까?
태준이 방에서 나와 소유에게 말했어요. 돈 없어요. 소유의 태연한 대답에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돈 없다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말이에요. 태준은 소유와 연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월세나 받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연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소유야. 하지만 연희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태준이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죠. 괜찮아? 연희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많이 났어요. 40도는 될 것 같았죠. 이건 정말 위험해. 당장 병원 가야겠어. 싫다고 했잖아. 연희가 태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심한 기침이 나왔고 이번엔 붉은 기가 섞여 나왔어요. 소유가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태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연희야, 제발 고집 부리지 마. 소유 생각해서라도. 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희가 망설였어요. 소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알았어. 병원 가자. 연희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소유야, 엄마랑 병원 갈 거야. 괜찮지? 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프지 말아요. 그 순간 태준은 뭔가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연희를 보는 눈빛, 걱정하는 표정, 모든 게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급한 건 연희의 치료였죠.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응급환자 하나 모시고 갈게요.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태준은 연희를 부축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그녀의 몸을 만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죠. 가자. 늦기 전에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의 BMW를 본 소유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진짜 큰 차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태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차를 타보는 거였으니까요. 연희를 뒷좌석에 눕히고 소유를 옆에 앉힌 태준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태준은 생각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냥 월세나 받으러 온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옛 연인과 그 딸을 병원에 데려가고 있었죠.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태준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연희를 병실로 옮겨갔습니다. 태준은 접수대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있었고 소유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 괜찮을까요? 소유의 작은 목소리에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괜찮을 거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잘 치료해 주실 거야. 태준이 소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소유의 얼굴이 더욱 자신과 닮아 보였죠. 특히 눈썹과 입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소유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태준이 당황했어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저는 아빠가 없거든요. 엄마만 있어요. 소유의 담담한 대답에 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소유와 함께 앉아 있던 태주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혹시나 해서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시켜줬는데 소유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평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저씨, 차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그런 차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질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할 수 있단다. 태준의 대답에 소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지금 학교 안 다녀요. 엄마가 아프셔서 집에서 공부해요. 그래. 그럼 뭘 좋아하니? 수학? 국어? 음악이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전에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제가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유가 말하는 동안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피아노를 치는 흉내를 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럼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구나? 네.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예쁜 드레스도 사주고. 아이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아빠예요? 소유가 갑자기 물었어요. 태준이 당황하자 소유가 설명했죠. 아, 미안해요. 아저씨가 아빠라는 게 아니라 아저씨의 아빠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바쁜 분이셨지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주말에는 꼭 같이 야구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셨지. 좋겠어요. 저도 아빠랑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소유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소유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였거든요. 소유야, 아빠에 대해 궁금한 게 많구나? 네. 엄마는 아빠 얘기를 안 해주세요. 물어보면 나중에 말해주겠다고만 하시거든요. 태주는 연희가 왜 아버지 얘기를 피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와 같을 거였죠. 소유와 대화를 나누면서 태주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말투, 표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저씨, 제 목걸이 왜 그렇게 쳐다봤어요? 소유가 갑자기 물었어요.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이죠. 그냥 예뻐서 그래. 누가 사준 거라고 했지? 엄마요. 엄마가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차고 있어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연희가 그 목걸이를 소유에게 준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소유야, 혹시 생일이 언제니? 3월 15일이에요. 태준이 계산해 보니 딱 맞았어요. 연희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0년 전 5월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연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죠. 소유가 엄마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소유야, 아저씨가 잘 돌봐주셨지? 연희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갑상선암이래요. 꽤 진행됐다고. 수술해야 한대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암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소유야, 잠깐 밖에서 기다릴래? 엄마랑 아저씨가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 연희가 딸에게 말했어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죠. 두 사람만 남자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정말 고마워. 병원비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것보다 다른 얘기부터 하자.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소유는 내 딸이지? 직설적인 질문에 연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죠. 태준아, 솔직히 말해줘. 소유가 내 딸이 맞지? 태준의 간절한 눈빛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내 딸이 있다는 걸 왜 숨겼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말할 수 없었어. 너는 이미 다른 사람과. 또 그 얘기야? 나는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 너 때문에 몇 년이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희가 움찔했죠. 강남에서 봤어.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걷는 거. 언제 봤다는 거야? 10년 전. 소유를 낳기 직전에. 연희의 설명을 들은 태준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쯤이면 설마 사촌 누나 말하는 거야? 누나가 이혼해서 위로해주러 같이 다녔는데. 태준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였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연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준이 무언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개입했을 가능성 말이죠.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연희는 망설이다가 10년 전 정숙과의 만남을 털어놨어요. 5천만 원을 받고 헤어진 것, 태준을 위해 떠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죠. 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태준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나도 결국 돈을 받았으니까. 돈? 그 돈은 어떻게 됐어? 사기당했어. 투자한다고 했는데. 모두 날렸어. 연희의 담담한 고백에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태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네가 왜 떠났는지 끝까지 알아봤어야 했어. 태준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딸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소유한테 내가 아빠라는 걸 말해야겠어. 태준의 결심 어린 목소리에 연희가 놀랐어요. 태준아, 소유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고. 태준의 눈에 아버지로서의 결의가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일단 네 치료부터 하자. 수술비는 내가 모두 부담할게. 고마워. 하지만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빚이 아니야. 가족이니까. 태준의 말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가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소유도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학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다시 다니게 해주고 싶어. 소유가 피아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아까 얘기했거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태준의 얼굴에 아버지의 미소가 번졌어요. 딸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태준은 연희와 소유를 병원에 남겨두고 곧바로 대치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연희의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5천만 원, 청담동 카페 로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태준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리고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낸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우아한 자세였지만 태준에게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죠.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정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니.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태준이 정숙 맞은편에 앉으며 직시했어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죠.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태준의 진지한 어조에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10년 전에 연희를 만나셨죠? 그 한마디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대답해 주세요. 서연이를 만나셨냐고 묻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강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만났어. 왜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정숙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했어요. 그 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연희에게 뭐라고 하셨냐고요. 태준도 일어나 어머니 뒤로 다가갔어요. 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태준아, 넌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숙이 돌아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체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했는지가 문제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어머니의 고백을 기다렸죠. 그 애한테 돈을 줬어. 5천만 원. 너에게서 떠나라고 했어. 드디어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태준아, 너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정숙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태준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할 일이에요? 제 인생이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태준아, 그때 너는 29이었어. 아직 어렸고 판단력이 부족했어. 어렸다고요? 29이 어려요? 그래, 어렸어. 특히 연애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의 집안 배경을 봤니?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해. 너랑 맞지 않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됨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해요? 사람됨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네가 물려받을 회사와 재산을 생각해봐. 정숙은 냉정하게 현실론을 펼쳤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죠. 그런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야. 나중에 너도 고마워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년 동안 저는 연희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게 빨리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했잖니. 어머니의 태연한 반응에 태준이 치를 떨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의 방황이 떠올랐거든요. 연희를 잃고 난 후에 술만 마시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건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정숙이 책임을 회피하자 태준이 더욱 격분했어요.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놓고?
빼앗은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어머니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불행했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연희에게는 제 아이가 있어요. 제 딸이 있다고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뭐라고? 10살 된 딸이 있어요. 소유라는 아이가. 제가 아빠라는 것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태준의 말에 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때 그 애가 임신이었다는 거니? 네. 그런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어머니 때문에. 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 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첫걸음도, 첫말도, 생일도 모두 놓쳤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태준아, 나도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죠.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 그 애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돈 주고 쫓아내셨을 거 아니에요? 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딸까지 빼앗아 간 거예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태준의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려 했죠.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그만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태준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태준은 거실을 걸어다니며 자신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그동안 뭘 했어요?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돈 쓰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 있었어요. 연희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제 딸은 10살인데 벌써 어른처럼 살고 있어요. 태준아,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살았죠. 부잣집 도련님답게 책임감 없이 방탕하게 말이에요. 태준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태준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희와 소유를 제대로 돌볼 거예요. 지난 10년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할 거고요. 태준아, 그러려면 어머니가 또 방해하실 건가요? 태준의 날카로운 말에 정숙이 위축되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10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태준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당분간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연희 치료하고 소유 돌보느라 바쁠 테니까. 태준아. 정숙이 불렀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제 가족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태준의 경고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관문을 나선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10년간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죠. 차에 올라탄 태준은 핸드폰을 꺼내 연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갈게. 소유한테 저녁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진짜 남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집 창문에서 정숙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죠. 자신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연희와 소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있었거든요. 차에 탄 태준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연희의 수술을 하루 앞둔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태준은 밤늦도록 병실에 남아 연희와 소유 곁을 지키고 있었죠. 소유는 엄마 옆 간이침대에 잠들었지만 연희는 잠이 오지 않는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당연한 거야.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반드시 잘 될 거야. 태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희가 작게 웃었어요. 10년 전 그 따뜻함이 여전했거든요. 소유는 어떻게 하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돌볼 거야. 이제 내 딸이니까. 태준의 말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1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 소유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두 사람이 동시에 소유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 아빠를 부르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8시 연희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소유와 함께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죠. 6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엄마 괜찮을까요? 소유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준은 소유를 안아주며 다독였죠.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태준 자신도 불안했어요. 만약 연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었거든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태준은 소유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병원 내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주었어요. 하지만 소유의 마음도 수술실에 가 있어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아저씨,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뭐든지 물어봐. 아저씨도 엄마를 사랑하세요? 소유의 순진한 질문에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응, 아저씨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태준은 소유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소유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태준과 소유가 재빨리 달려갔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없었고 완전히 제거했어요. 의사의 말에 태준의 무릎에 힘이 빠질 뻔했어요. 소유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죠. 정말요? 엄마가 나았어요?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2주 정도 입원하시고 집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태준은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소유도 따라서 인사했죠. 연희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태준과 소유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죠. 엄마, 빨리 일어나요. 소유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녁 무렵 연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준과 소유의 얼굴이었죠. 수술,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셨어요. 소유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고마워, 태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다 챙길게. 태준이 연희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어요. 10년 만에 진심 어린 키스였죠. 소유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우와, 정말 가족 같아요. 그 말에 태준과 연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연희가 회복하는 동안 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연희를 돌보고 소유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예전에 다니던 클럽들은 모두 정리했어요. 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고요. 대신 소유를 위해 근처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를 밟고 피아노 학원도 알아봤어요. 아저씨, 정말 피아노 학원 보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소유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소유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태주는 또한 연희와 소유가 살 새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9월동의 낡은 집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말이죠. 엄마, 아저씨가 새 집도 구해주신대요. 소유야,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연희가 걱정했지만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희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뭐가 미안해? 연희의 수술 일주일 후 드디어 소유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죠. 소유야, 엄마랑 아저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준이 소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소유야, 사실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소유가 태준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정말 제 아빠세요? 응, 정말이야. 미안해, 소유야. 지금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유는 태준의 목을 껴안으며 소리쳤죠. 와, 드디어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소유의 순수한 기쁨에 연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 태준이 소유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태준은 매일 병원에서 연희와 소유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소유는 이제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완전히 따랐죠. 아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엄마가 좀 더 나으시면 우리 집도 보러 가고 학교도 가볼까? 와, 정말요? 새 학교요? 소유의 들뜬 모습을 보며 태주는 자신이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연희도 매일 조금씩 좋아졌어요. 목소리도 더 맑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죠. 태준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뭐가? 예전에 너라면 이렇게 책임감 있게 굴지 않았을 텐데. 연희의 말에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늦었지만 마침내 연희의 퇴원일이 정해졌어요.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태준은 이미 새 집을 구해놨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였죠. 소유가 다닐 초등학교도 가까웠고요. 엄마, 새 집 정말 예쁠까요? 응, 아빠가 구해주신 집이니까 분명 예쁠 거야. 연희도 이제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소유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짐을 싸면서 태준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연희의 건강도 회복되고 소유도 행복해하고 자신도 변했고 아빠 고마워요. 소유의 순진한 감사 인사에 태준이 웃었어요. 소유야, 아빠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나게 해줘서. 병원을 나서며 태준의 차에 오른 세 가족은 새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아빠, 새 집에 피아노도 있어요? 응, 아빠가 새 피아노 사뒀어. 소유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요? 소유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연희도 태준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너무 많은 걸 해줘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태준의 말에 연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새 아파트에 도착한 세 가족은 깨끗하고 밝은 집을 둘러봤어요. 소유방에는 정말로 새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거실은 넓고 밝았죠. 우와, 정말 꿈 같아요. 소유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연희도 부엌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태준아, 정말 고마워. 꿈만 같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태준이 연희와 소유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세 가족이 함께 첫 식사를 했어요. 소유가 피아노로 작은 연주까지 들려주며 축하했죠.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소유의 말에 태준과 연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연희한테 사기친 박 사장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태준은 가족을 위해 그 일도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연희야, 내일부터 그 박 사장 찾는 일 시작할 거야. 태준아,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태준의 확신에 찬 말에 연희가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처럼 말이죠. 새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 후 태준은 본격적으로 박 사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연희가 당한 투자 사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피해였으니까요. 태준은 사립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연희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죠. 박 사장이라는 사람, 본명은 박재현입니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립탐정의 보고를 들은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필리핀에 있다고요? 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문에 몰래 입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태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사기꾼도 효도는 하는 모양이었죠. 언제쯤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다음 주 화요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태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박 사장이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생각이었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태준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말이죠. 박 사장이 나타나는 순간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박재현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로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사진과 똑같았죠. 적이 나왔습니다. 사립탐정이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태준은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재현이 입국장을 나오려는 순간 경찰들이 그를 포위했어요. 박재현 씨죠?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박재현이 아닌데요. 박재현이 당황하며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박재현을 보며 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태준은 연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연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직접 증언하기 위해 나왔어요. 피고인 박재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명의 피해자에게서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을 들으며 태준은 박재현을 노려봤어요. 박재현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증인 서연희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태준이 손을 꼭 쥐어주며 용기를 북돋워줬죠. 제가 박재현 피고인에게 속아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모녀는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제가 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어요. 태주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박재현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량이 나오도록 했죠.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피해자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2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준도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했죠. 박재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5년이면 출소 후에도 정가자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또한 피고인의 해외 계좌에서 발견된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추가 선고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판결 후 박재현이 연희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깊이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합니다. 특히 연희 씨, 아이까지 있으시는데. 박재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사장님, 5년 동안 깊이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연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재현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박재현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생각보다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연희와 소유와 함께할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한 달 후 연희는 사기당한 3억 원 중 80%인 2억 4천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서 받게 되었죠. 태준아, 이 돈으로 뭘 할까? 연희가 통장을 보며 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큰 돈이었거든요. 소유 교육비도 넣어두고 나머지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거야. 연희의 말에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소유는 새 피아노 학원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콩쿠르에 나가보라고 할 정도였죠. 아빠, 엄마, 저 정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소유는 뭐든 할 수 있어. 태준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소유의 꿈을 마음껏 펼쳐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태준에게 어머니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달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이었죠. 태준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손녀를 보고 싶어서. 태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희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연희는 의외로 만나보자고 했어요. 태준아, 어머니도 가족이잖아. 소유에게는 할머니고. 연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태준이 감동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숙은 예전과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소유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죠. 소유야, 할머니야. 처음 보는데도 할머니를 알아보겠니? 소유가 정숙을 똑똑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 닮았어요. 그 말에 정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유의 순수함에 마음이 녹은 거였죠.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정숙이 연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연희의 용서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유야, 할머니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이제부터 많이 사랑해줄게.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소유의 순수한 사랑 표현에 정숙이 울먹였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새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태준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연희야, 소유야, 할 말이 있어.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죠. 연희야, 10년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연희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유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우와, 아빠가 엄마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응,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태준이 무릎을 꿇고 연희 앞에 섰어요. 서연이, 나 김태준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해줄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을 기다린 프로포즈였거든요. 네, 네, 좋아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준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소유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만세,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날부터 새 가족은 결혼 준비에 바빴어요. 소유는 들러리 역할을 맡았고 정숙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거야.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정숙과 연희도 이제는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태주는 회사 일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소유의 피아노 발표회에도 가고 연희와 데이트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태준이 딸과 약혼자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처럼 말이죠. 박 사장에 대한 복수도 끝났고 어머니와의 화해도 이뤄졌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결혼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일뿐이었죠. 그날 저녁 새 가족은 소유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소유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마치 그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 같았죠. 소유야, 정말 잘 친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와 엄마가 있어서 더 잘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유의 순수한 말에 태준과 연희가 웃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들도 모두 치유되었거든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이제 남은 건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가는 일뿐이었죠. 5월의 화창한 토요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웨딩홀에서 태준과 연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연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숙이 직접 골라준 티아라를 쓴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연희야, 정말 공주 같구나. 우리 태준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숙이 며느리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예전의 냉랭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축복만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태준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진정한 남자, 진정한 아버지가 된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떨려요? 분홍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소유가 물었어요. 응, 조금 떨려. 하지만 행복한 떨림이야.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결혼 행진곡이 웨딩홀에 울려 퍼지자 먼저 소유가 꽃을 뿌리며 입장했어요. 천사 같은 모습에 하객들이 감탄했죠. 어머, 정말 예쁜 아이네요.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하객들의 찬사에 소유가 더욱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이어서 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연희가 입장했어요. 정숙이 팔을 잡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죠. 아버지 역할을 자청한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 평생 행복해야 해. 정숙이 작게 속삭이자 연희가 감사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과 연희가 마주 선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신랑 김태준은 신부 서연이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신부 서연이는 신랑 김태준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연희의 대답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소유가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하객들이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소유의 순수한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거든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목사의 선언에 태준과 연희가 입맞춤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의 키스였죠. 웨딩홀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연에서 소유는 축하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죠.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10년 전 제가 놓쳤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연희도 마이크를 받았어요. 힘든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태준 오빠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소유가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과거에 잘못 판단했던 일들을 이제는 연희가 용서해 주었어요.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동적인 인사말에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해가 질 무렵 웨딩홀 정원에서 세 가족이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은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소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태준이 아내와 딸을 꽉 안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연희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사랑, 아픔과 오해를 극복하고 이룬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거든요.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반짝이며 말이죠. 오늘 소윤의 가족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